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편해진다. 어느 날 밤 당신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창밖의 어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의 눈에는 눈물도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고 손끝 하나 까딱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참았더라면, 내가 더 사랑했더라면 그 사람이 변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였을 수도 있고, 함께 미래를 꿈꾸던 연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겠다고.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안전하겠다고. 그 믿음 하나로 당신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시간을 주었고 마음을 주었고 때로는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그 사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밤을 새워 곁에 있어 주었고 그 사람이 무너지려 하면 자신의 등을 내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사랑이 맞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신이 그토록 바랐던 방향으로는 조금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마다 그 사람은 벽을 세웠습니다. 당신이 눈물로 호소할 때마다 그 사람은 잠시 미안한 척하다가 이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약속은 반복적으로 어겨졌고 상처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 말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책을 읽었습니다. 대화법을 바꾸어 보았고 표현 방식을 달리해 보았고 때로는 냉정하게 거리를 두어 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권유하기도 했고 편지를 쓰기도 했으며 당신 자신이 먼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은 당신의 가장 순수한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랐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오래 지속되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과한 바람이었을까요? 그것이 욕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사람을 사랑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에게 꼭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쳐있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혹은 이미 오래전에 그 관계를 정리했지만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는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이 말을 먼저 들어주세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당장 가슴 깊이 와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탓해온 사람에게 이 한마디가 바로 위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에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지, 왜 당신의 노력이 그 사람에게 닿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아픔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아픔, 예상치 못한 이별로 인한 아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 그러나 인간이 겪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아픔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려다가 서서히 소진되어가는 고통. 소리도 없이, 드라마틱한 사건도 없이 그저 매일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느낌. 당신은 혹시 그 아픔을 알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10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늦었고 약속을 자주 어겼으며 공을 가로채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묘한 매력이 있었고 당신은 그가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당신은 그의 실수를 덮어주었고 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었으며 상사에게 그를 감싸는 말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달라졌습니까? 부모님을 생각해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평생 술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끊지 못한 아버지, 자식 앞에서 늘 날카롭고 차가웠던 어머니.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그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착한 아이가 되려 했고 어른이 된 후에도 더 좋은 자식이 되면 달라지실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희망이 당신을 얼마나 오래 붙들어 놓았습니까? 혹은 사랑하는 연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금 불안했지만 당신의 사랑이 그 사람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내가 감싸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몇 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당신은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차가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의 시작점입니다. 사람을 고쳐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것은 냉소적인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가장 깊고 가장 성숙한 사랑의 형태로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당신이 변화시키려 했지만 결국 변하지 않았던, 혹은 지금도 변화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까?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세요.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그 얼굴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못했던 당신 자신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단순한 영상 하나를 본 경험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이 끝났을 때 당신의 어깨에 얹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무게를 내려놓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오래, 충분히 열심히, 충분히 사랑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고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를 보면 다시 세우려 하고, 금이 간 그릇을 보면 붙이려 하고, 망가진 기계를 보면 고쳐 쓰려 합니다. 이 본능은 인류가 문명을 만들어낸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고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본능이 사람을 향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고치려 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사랑이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출발점은 분명히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술을 마셔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습관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사랑은 곧 관심이고, 관심은 곧 변화에 대한 바람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여기서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 하나를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고치려 할 때 그 동기의 밑바닥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은밀한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불안, 상대가 이대로라면 나의 미래가 흔들릴 것이라는 불안,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 상대를 통제하지 못하면 나 자신이 무너질 것 같다는 불안. 이것을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서사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선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 서사의 이면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저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매우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원했던 변화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변해야 내가 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 같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전자는 상대의 자유와 주체성을 인정하는 사랑이고, 후자는 상대를 나의 필요에 맞게 재편하려는 욕구입니다. 물론 이 둘은 대부분의 경우 뒤섞여 있습니다. 순수하게 상대만을 위한 바람과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바람이 한데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자신의 동기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착각의 굴레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때로 상대를 통제하려 합니다. 정의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때로 상대에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되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것은 이 통제와 강요가 진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라고 해서 모든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구원자 콤플렉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 변화시키는 역할을 자신이 맡아야 한다는 강박적인 믿음입니다. 구원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패턴이 반복되면 구원자는 결국 가장 먼저 소진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혹시 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끌렸습니까? 왠지 상처가 많은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내가 그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에 매우 깊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려는 욕구는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불안정했고 어린 당신이 그분을 달래거나 포살펴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가정 안에서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던 사람,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운 사람. 이런 경험들은 우리 안에 타인을 고쳐야 한다는 깊은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의 선택과 관계와 삶 전체를 은밀하게 지배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사랑이나 정의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고치려 했던 우리의 또 다른 이면에는 오만함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대를 변화시키려 했다는 것은 곧 내가 아는 방식이 더 옳다, 내가 보는 방향이 더 좋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삶의 방식이 틀렸고 내가 제시하는 방향이 맞다는 확신.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연민과 오만이 동시에 한 사람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그 사람이 가여워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려 했지만 동시에 나의 방식대로 그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두 감정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착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오만함도, 그 불안도, 그 구원자의 욕구도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나면 비로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억합니까? 처음으로 진짜 지쳤다고 느꼈던 그 순간을?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한 번의 충격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지푸라기,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한마디, 그 한 번의 무시, 그 한 번의 반복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왔던 것들이 더 이상 담길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날의 장면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밤중에 홀로 흘린 눈물이었든,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소리를 죽여 울었던 기억이었든, 아니면 감정도 눈물도 없이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던 그 고요함이었든, 그 순간은 당신의 몸 어딘가에 아직도 새겨져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 소진 이모셔널 이그조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감정 소진은 단순히 피곤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던 감정적 자원이 모두 고갈된 상태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던 우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퍼올릴 것이 없는 상태. 이 상태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습니다. 슬프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쏟아부은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시간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미루었던 약속들, 그 사람 때문에 포기했던 기회들, 그 사람 곁에 있어주기 위해 희생했던 밤들. 그 시간들을 모두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 인생의 가장 빛나는 계절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썼던 돈, 그 사람이 힘들다고 했을 때 건네었던 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지불했던 모든 비용.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든 당신은 분명히 무언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감정 에너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측정하기 어렵지만 가장 큰 비용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었던 밤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렸던 날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정작 자신에게 집중할 수 없었던 수많은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내면에서 소비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쏟아부은 독에는 바닥이 있었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독. 당신이 아무리 채워 넣어도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에 고이지 않고 어딘가로 새어나가고 말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독의 바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독의 바닥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책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더 많이 부었더라면, 더 다른 방법으로 부었더라면,
혹시 채워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부드럽게도 해보았고, 단호하게도 해보았고, 멀리도 해보았고, 가까이도 해보았습니다.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고, 침묵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시도가 있었음에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이 어떤 분에게는 슬프게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곧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당신에게 가장 큰 자유를 줍니다.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임계점, 더 이상 한 방울도 남지 않았던 그 바닥의 자리. 그곳에서 당신이 느꼈던 허탈함은 패배의 감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가장 정직한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야말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감정의 언어가 아닌 과학의 언어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은 당신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당신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뇌와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 즉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그 사람을 향한 원망 대신 이해를, 자신을 향한 자책 대신 용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가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습관을 바꾸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신경 가소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에는 중요한 조건과 한계가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은 당사자 스스로가 변화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에만 작동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강력한 자극을 가해도 내부에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뇌는 바뀌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질과 성격의 핵심은 생후 초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기질의 기본적인 틀은 생후 첫 몇 년, 길게 잡아도 초등학교 취학 이전에 거의 고정됩니다. 이것은 아이가 태어난 환경, 주양 육자와의 애착, 관계, 겪은 경험들이 뇌의 신경회로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존과 안전에 관련된 반응 패턴, 즉 위협을 느꼈을 때 공격할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굳어버릴 것인가 하는 패턴은 뇌의 가장 깊은 부위인 편도체와 뇌간에 각인됩니다. 이것을 애착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는 인간이 어린 시절 형성한 애착 패턴이 성인이 된 이후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정 애착, 불안 애착, 회피 애착, 혼란 애착. 이 네 가지 유형 중 어떤 것으로 자랐느냐는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 사랑하는 방식,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 친밀감을 다루는 방식 전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거의 자동적으로 반복됩니다. 당신이 변화시키려 했던 그 사람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는지, 왜 당신의 진심이 닿지 않았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가장 깊은 생존 패턴에 따라 반응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문을 두드릴 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는 두려워서 문을 잠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다가올 때 그 사람 안의 상처가 오히려 방어벽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잘못도 당신의 잘못도 아닌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한 진실을 하나 더 말해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곧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패턴이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그 패턴으로 인해 당신이 받은 상처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이해하는 것과 그 결과를 무한정 감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변화를 원하는 사람 스스로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원해도, 당신이 아무리 도와도 그 사람 자신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변화를 위한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그 패턴을 의식의 빛 아래로 끌어내야 한다고. 그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두렵게 생각해온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또한 우리는 인지 부조화, 카그니티브 디서넌스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현재 믿음과 행동 체계에 반하는 정보가 들어올 때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기존 체계를 유지하려는 강한 경향을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특히 그 믿음이 자신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감동적으로 호소해도 그 사람의 내면이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다면 당신의 말은 문 밖에서 메아리로 돌아올 뿐입니다. 지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식은 쌓을 수 있습니다. 습관도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형성된 기질, 즉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반응 패턴은 그 사람 자신의 의지와 오랜 노력 없이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와 심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정직한 정보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려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영웅적인 노력이었지만 처음부터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혹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나의 행복도 없다는 조건부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용입니다. 수용과 포기는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지만 그 내면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포기는 좌절에서 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지쳐서 힘이 다 빠져서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에는 쓴맛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고 회한이 남고 때로는 분노가 남습니다. 그러나 수용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 철학에는 무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물은 흘러가지만 우리가 손으로 그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 흐름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강물이 그대로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는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속도로, 그 사람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당신은 그 강가에서 물러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강물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처음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통제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가장 깊은 고통에 빠진다고. 손을 펼쳐 보십시오. 당신의 손 안에 모래가 가득 쥐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래를 꽉 움켜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많이 새어나갑니다. 그러나 손을 펼쳐 넓게 펴면 오히려 더 많은 모래가 손바닥 위에 머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쥐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어깨에서 무언가가 내려갑니다. 그것은 처음에 이상한 느낌입니다. 너무 오래 짐을 지고 있었던 탓에 짐이 없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짐을 지고 있는 동안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사람, 저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그것이 당신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방식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단순히 편안함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관계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을 비울 때 그 자리에 당신 자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뒷전으로 밀려났던 당신의 욕구, 당신의 꿈,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너무 오래 미뤄왔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수용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수용은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자신을 수용하게 됩니다.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수용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수용합니다. 지쳐있는 자신을, 허탈한 자신을, 이제는 쉬어야 하는 자신을. 그 수용 속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팠던 기억들을 다시 꺼내보았고, 그 안에 숨어있던 진실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래 눌려있던 감정들이 표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감정들을 그냥 느끼십시오.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 있으면 됩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허탈하면 허탈한 대로, 혹은 아직 잘 모르겠다면 그 모름 그대로.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타인을 위해, 그 관계를 위해,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는 동안 당신 자신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먹고 싶었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었습니까? 어디에 가고 싶었습니까? 무엇을 볼 때 웃음이 나왔습니까? 무엇을 할 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지금 당신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타인의 내면에 살면서 자신의 내면을 텅 비워두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내면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 걱정 없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되려 하지 않고,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 좋아서 웃었던 기억이. 그때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지금의 당신에게도 여전히 기쁨을 줍니까?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천천히 찾아가도 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괜찮은가? 거창한 답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미뤄왔다면 이제부터 조금씩 시작해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가끔씩 자신에게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타인의 소음이 잠시 사라진 지금, 당신의 내면에는 어떤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 목소리가 지금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잠깐의 시간이 그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고쳐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깨달음을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냉소나 포기로 연결짓는 것은 사실 또 다른 극단으로 이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을 고쳐 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입니다. 우주에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너무 가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표면의 온도가 수백 도에 달해 생명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멀다면 태양의 빛과 열이 닿지 않아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지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타버립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고,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나의 삶을 집어삼킵니다. 경계선이 사라진 관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멀면 얼어붙습니다. 고립되고 단절되고 인간으로서 필요한 온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전거리라는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차가운 계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내가 소진되지 않으면서도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나의 내면이 침범당하지 않는 거리. 그 거리를 찾는 것이 성숙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건강한 경계선 헬시 바운더리지라고 부릅니다. 경계선은 벽이 아닙니다. 벽은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경계선은 문이 있는 담장과 같습니다. 원하는 것은 들여보내고 원하지 않는 것은 들이지 않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입니다. 경계선이 없는 관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더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계를 두는 것이 미안하고 거절하는 것이 불편하고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 다 응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결국 당신을 소진시켰고 역설적으로 그 관계 자체도 병들게 했습니다. 이제 다른 방식을 배울 때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내가 그 모습에 의해 소진되지 않을 자유를 내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었을 때 때때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집착을 놓고 거리를 두었을 때 오히려 그 관계가 더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대와 요구가 사라지자 그 사람도 이전보다 편안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리를 두었는데도 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이든 당신이 자신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당신이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되던 관계였다면 에너지 공급이 멈추면 그 관계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지 못합니다. 그것이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관계의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일방적으로 지탱하고 있었던 관계. 그것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짜 관계를 만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서로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주는 것과 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관계.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나도 변화를 강요받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타인을 고치려는 에너지를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할 때 인생에는 정말로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점을 경험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걱정,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반응,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고민에 소모되던 방대한 에너지가 갑자기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그 에너지가 어색합니다. 이것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에너지가 당신이 오랫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칩니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곳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당신은 조금씩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에 맞추어 살아오는 동안 잊어버렸던 자신의 취향, 자신의 리듬, 자신이 빛나는 순간들을 수면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밤에 누웠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사람이 집착을 내려놓고 나면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면은 인간의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되찾는 것은 몸과 마음 전체를 되찾는 것입니다.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의 무게를 몸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감정 소진은 어깨와 목의 긴장으로, 두통으로, 위장의 불편함으로, 면역력 저하로 나타납니다. 내려놓음의 과정이 시작되면 이 신체 증상들이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변 풍경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가장 신기한 변화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가의 꽃, 하늘의 구름, 바람의 온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머릿속이 비워지면서 지금 이 순간의 세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마음챙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느라 다른 모든 관계가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다면 이제 시야가 넓어집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친구가 생각나고 가족의 얼굴이 새롭게 보이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확장된 시야 속에서 당신에게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해집니다. 타인을 고치려는 삶을 살던 사람은 대개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의 감정을 받아주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훨씬 더 능숙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것이 힘들다. 나는 지금 이것이 원하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평온이 옵니다. 이 평온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통이 있어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배에 다시 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다면 배는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자신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이 닻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미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미래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고 변하지 않는다면 불행할 것이라는 조건부 미래. 그러나 이제 미래는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아주 오랜만에 당신의 가슴 안에서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분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 사람은 지금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을 텐데 내가 혼자 용서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질문들은 모두 정당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해 지금 솔직하게 답하겠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 사람이 변했든 변하지 않았든 그 사람이 사과했든 하지 않았든 용서는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의 내면에서 당신 혼자 완결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는 것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분노는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분노를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당신의 내면에서 매일 조금씩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수면을 방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두렵게 만들고 현재의 기쁨을 희석시킵니다. 그 분노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당신을 위한 용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그 사람을 고치려 했던 것이 사실 당신 안에 무언가를 고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저항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고치려 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은 그 사람이 변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습니까? 그 사람이 변해야만 당신이 안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변해야만 당신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변해야만 당신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변화에 당신 자신의 안정감을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그 안정감은 원래 어디서 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내면의 안정감을 외부 사람들의 행동에 의존해 채워왔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줄 때 안정감을 느꼈고,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줄 때 안정감을 느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선택해줄 때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의 안정감은 타인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고치려 했던 것은 사실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 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 그 사람이 달라지면 내가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려 했던 노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을 고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변했다 해도 잠시 후에는 또 다른 불안의 원천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뿌리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치유는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불안의 뿌리와 직접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깨달음은 그 사람을 향한 분노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내면에 있던 불안이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게 만들었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서 고통이 생겼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조금 더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었느냐고 자책해온 분들에게 이 말을 드립니다. 당신은 어리석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이 알던 방법으로 자신의 불안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방법이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최선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나은 방법을 압니다. 타인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안정감을 찾는 방법.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방법.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용서한다고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을 가두어 두었던 당신. 마음의 방문을 열고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에 이제 당신 자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1시간 동안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팠던 기억을 꺼내보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고, 과학과 심리학의 언어로 이해를 넓혔으며 내려놓음과 수용의 의미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여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내내 눈물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중간에 멈추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아직은 이 모든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해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천천히 삶 속에서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스며듦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 안에 있는 사람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를,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얼마나 버텨왔는지를 말없이 바라봐 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변화시키려 했던 사람들을 위해 쏟아온 그 따뜻한 시선을 단 한 번만 당신 자신에게 주어 보십시오. 당신은 오랫동안 많은 것을 혼자 짊어져 왔습니다. 말 못할 상처를 혼자 삭혔고 흔들리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를 반복하며 버텨왔습니다. 그 버팀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여기 이 영상 앞에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마음으로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그것은 작은 용기가 아닙니다. 변화하고 싶다는 것,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것, 더 이상 이대로는 살지 않겠다는 것. 그 결심 자체가 이미 당신 안에 있는 힘의 증거입니다. 사람을 고쳐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제 당신이 압니다. 이것은 세상의 등을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더 넓게 안으라는 말입니다. 변화시키려는 손을 거두고 그 손으로 자신을 감싸 안으라는 말입니다. 고치려는 눈을 거두고 그 눈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곳에 비로소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변화시키지 못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 당연한 사실이 오랫동안 당신에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이 당연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애썼던 모든 날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날들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상처가 당신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 실패가 당신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며 자신의 시간을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하루만큼이라도 자신에게 가장 솔직하게 살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정말로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봄이 이제 시작입니다.